1954년 신이 버린 듯한 폐허 서울. 그 중에서도 가장 짙은 화약 냄새가 배어있던 명동 바닥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군복을 걸쳤지만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맹수 같았죠. 그는 주머니에 단 한 자루에 도구도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주먹, 그 투박하고 정직한 살덩어리 두 개로 그는 훗날 대한민국 밤의 대통령이라 불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칼날의 시대가 오기 전 마지막으로 낭만이 살아 숨쉬던 그 시절, 신상사라 불린 사나이의 전설입니다. 이 거친 사내들의 세계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전쟁이 휩쓸고 간 직후의 서울은 그야말로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거리에는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과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양아치들만 득실거렸죠. 당시 명동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소위 어깨 좀 쓴다는 녀석들이 여기저기서 깃발을 꽂고 자기 구역이라 지저대던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춘추 전국시대였으니까요. 그 시절 주먹패들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족보도 없고 규칙도 없었죠. 그저 힘센 놈이 약한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법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상인들 푼돈이나 뜯어내고 여차하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설치는 녀석들이 건달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사내들의 세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혼탁한 물 웅덩이에 진짜 배기 상어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신상현. 훗날 우리가 신상사라고 부르게 될 그 남자는 당시 육군 상사로 전역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뼈와 살이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인간 병기였죠. 그가 명동거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자잘한 패거리들은 그를 그저 지나가는 예비역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동의 한 허름한 대포집이었습니다. 당시 그 구역을 좀 먹고 있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잡범 패거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을 밀치고 집기를 부수며 객기를 부리고 있었죠. 그때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신상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보통 양아치들은 싸우기 전에 입부터 텁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눈을 어디다 뜨냐? 하며 시끄럽게 지저대죠. 하지만 신상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아침 점호를 하러 나온 당직사관처럼 뚜벅뚜벅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마시고 가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술과 객기에 쩐 패거리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녀석이 비웃으며 신상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의 몸이 허공을 붕 떠서 가게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주먹을 뻗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실전 격투술, 사람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순식간에 기능 정지를 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나머지 녀석들이 당황하여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상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툭 쳐내고 빈틈으로 정확하게 정권을 꽂아 넣었습니다. 한 놈은 턱이 돌아가 바닥을 기었고 한 놈은 명치를 맞고 숨을 헐떡이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는 절대 연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의자나 병도 잡지 않았죠. 오직 두 손과
2발.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건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훈육에 가까웠으니까요. 난동을 부리던 5명의 장정들이 바닥에 포장되어 널브러지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상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는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 쓰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남은 술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명동 바닥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중앙극장 B편 대포집에서 혼자서 5을 담가버린 놈이 있대. 누군데? 시라소니 형님이라도 오셨나?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이야. 군인 출신이라던데 주먹이 쇠몽둥이 같대. 그 사건 이후 명동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상현의 존재는 단순한 싸움꾼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질서한 명동 바닥에 규율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동생들을 모아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기존의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동생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비겁하게 연장질하지 마라. 건달은 건달다워야 한다. 그는 마치 군대를 지휘하듯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스나 오야붕 대신 그의 전직 계급을 따서 신상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사파. 이 이름은 곧 명동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신상사가 떴다 하면 시끄럽던 가게들도 순식간에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폭력을 즐기는 사디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폭력을 싫어했죠. 하지만 누군가 선을 넘으면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말로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으로 가르쳐 주었죠. 뼈가 울리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 예의범절을 주입시켰습니다. 그의 무기는 발차기였습니다. 물론 주먹도 강했지만 정광석화처럼 날아올라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그의 발차기는 당대 최고라 불리던 선배 주먹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종로를 주름잡던 구마적, 신마적 시대가 저물고 김두한 의원이 정치판으로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에 신상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련되고 강력한 현대적인 주먹의 등장이었죠. 신상사는 명동을 단순한 유흥가가 아닌 자신의 나와바리이자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그에게 보호비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사파가 지키는 가게에는 그 어떤 잡다한 파리떼도 꼬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명동의 보안관이자 재판관이었습니다. 경찰들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는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950년대 후반 명동은 신상사의 소나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센 무식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동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넝마주의 같은 옷을 벗어 던지고 말끔한 양복을 맞춰 입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넘기고 구두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광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상사가 만든 건달의 멋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할 때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쓰러진 상대를 짓밟거나 침을 뱉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패가 갈리면 쿨하게 뒤를 보였죠. 그런 그의 모습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료되어 명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형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청춘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신상사가 명동의 왕좌에 앉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서울의 다른 구석, 저 밑바닥 진창에서는 또 다른 야수들이 발톱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사처럼 낭만이나 품위 따위는 모르는 오직 생존과 탐욕만을 위해 움직이는 굶주린 늑대들이었죠. 신상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낭만의 제국이 얼마나 잔혹한 피바람 앞에 놓이게 될지 말입니다. 주먹의 시대가 나고 차가운 쇠붙이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50년대가 저물어가던 그 무렵, 명동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신상사는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켰을 겁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 전야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과연 신상사는 명동을 노리고 올라오는 지방의 거친 늑대떼들을 상대로 자신의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낭만 주먹의 마지막 자존심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전설의 시작을 목격하셨다면 다음 화가 궁금해서라도 구독을 누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또 다른 전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들을 이 자리로 소환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가 밝았습니다. 전쟁의 상처 위에 딱지가 않고 그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한가운데 명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동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 예술과 유행이 뒤엉켜 흐르는 욕망의 용광로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정글의 정점에 신상사, 신상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동의 밤을 지배했던 진짜 신사. 하지만 화나면 그 누구보다 무서웠던 남자. 그가 어떻게 명동을 완벽한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60년대 초반, 명동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초콜릿과 껌, 양담배가 암암리에 거래되었고 양공주와 모던보이들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다방에서는 팝송이 흘러나왔고 극장 앞에는 영화를 보려는 인파가 장사진을 이뤘죠. 돈이 도는 곳엔 필연적으로 파리떼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명동에는 파리떼 대신 신상사파라는 거대한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명동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주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릿세나 뜯는 양아치 짓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명동의 상인들, 극장주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예술인들과 공생관계를 맺었습니다. 형님, 저 아랫동네 애들이 자꾸 우리 구역 클럽에 와서 약을 팔려고 합니다. 물 흐린다고요. 부하가 보고하면 신상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서 전해라. 명동 땅에서 하얀 가루 만지다 걸리면 손목이 아니라 목을 내놔야 할 거라고. 그의 철칙은 확고했습니다. 마약, 인신매매, 무분별한 사체. 이 세 가지는 명동에서 절대 금기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기는 자는 제 식구라도 가차없이 정리했습니다. 소위 줄바 따라 불리는 체벌은 기본이었고 심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서포를 보내버리기도 했죠. 덕분에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화려한 유흥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명동에는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같은 문화시설이 즐비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 가수들, 문인들이 명동 다방에 모여 예술을 논했죠. 신상사는 이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건 예사였고 짓궂은 취객들이 여배우를 희롱이라도 할라치면 어디선가 신상사의 아이들이 나타나 정중하게 그들을 밖으로 모셨습니다. 예술하는 분들 기죽이지 마라. 그 양반들이 있어야 명동이 산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를 단순한 깡패 동옥이 아닌
영동의 후견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원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신상사를 신 회장님 혹은 큰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건 그의 주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가오와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통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왕자를 노리는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서 갓 상경한 풋내기 조직들이 문제였죠. 그들은 명동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겁도 없이 신상사의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충무로 쪽에서 넘어온 신흥 조직 하나가 명동 입구의 나이트클럽을 접수하겠다고 설쳤습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하고 가게를 부수며 위세를 떨쳤죠. 소식을 들은 신상사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최정예 간부, 소위 명동의 사천왕이라 불리는 이들을 보냈습니다. 이 싸움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4대 30의 싸움. 숫자로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신상사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훈련받은 조직력으로 뭉친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애원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죠. 30분 뒤 골목길에는 30명의 장정들이 빗물과 흙탕물에 뒤섞여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팔이나 다리 한쪽씩을 못 쓰게 된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싸움 박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상사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챙겨줘서 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서울 땅 밟지 말라고 전해. 이것이 신상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깔끔하게, 뒤탈이 없도록. 그는 상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영혼까지 털어버려 다시는 덤빌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서울 바닥에서 명동을 넘보는 자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명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죠. 또한 신상사는 당대의 거물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전설의 주먹 김두한 의원. 비록 그는 이제 주먹 세계를 떠나 국회 오물을 투척하는 정치인이 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했죠. 김두한이 종로의 옛 보스였다면 신상사는 명동의 현역 보스였습니다. 어느 날 김두한이 명동의 한 요정에 들렀을 때 신상사는 직접 나와 깍듯이 예우를 갖췄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편히 모시겠습니다. 김두한은 호탕하게 웃으며 신상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상사, 자네가 명동을 꽉 잡고 있으니 내가 든든하구만. 요즘 애들은 위아래도 모르고 절치는데 자네는 낭만을 아는 친구야. 이 만남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구시대의 황제가 신시대의 황제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듯한 그림이었죠. 신상사는 김두한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족보 없는 깡패가 아닌 협객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960년대 중반 신상사파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명동의 사보이 호텔 커피숍을 사무실처럼 썼습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전국의 네로라 하는 건달들이 인사를 하러 줄을 섰습니다. 경찰서장조차 그와 마주치면 목매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제국에도 균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너무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맨주먹의 낭만을 고집했습니다. 사내는 주먹으로 말한다. 비겁하게 쇠붙이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이자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남쪽 지방,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서는 배고픈 늑대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낭만 따위는 개나 줘버린 녀석들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시미 칼을 품에 숨기고 뒤에서 기습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독종들이었죠. 신상사는 그들의 냄새를 맡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보지 못했던 걸까요? 영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제국은 견고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해일 앞에서는 아무리 튼튼한 모래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곧 서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신상사의 낭만 주먹은 회칼의 시대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갈등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의리로 갑시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열기는 시골 촌놈들의 가슴에도 욕망이라는 불을 지폈습니다. 서울로 가면 돈을 번다더라. 서울 가면 출세한다더라. 기차역은 상경하는 젊은이들로 미어터졌습니다. 그 중에는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먹 하나, 배짱 하나 믿고 서울을 집어삼키려는 야심가들도 섞여 있었죠. 특히 남쪽 지방, 전라도 광주와 목포 등지에서 올라온 거친 녀석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잃을 게 없었기에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명동이라는 기름진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든 굶주린 들깨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늙은 사자의 시선. 지금부터 진짜 피 튀기는 영역 싸움의 서막이 오릅니다. 신상사가 명동에서 신사노름을 하며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서울 변두리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조직들은 처음에는 영등포, 청량리 같은 외곽 지역이나 시장통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덩치를 키웠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파라 불리게들 호남 출신 주먹들이었죠. 이들은 기존 서울 깍쟁이 건달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일단 말투부터가 걸쭉했고 행동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서울 건달들이 "어이 형씨, 말로 합시다" 할 때 이들은 이미 주먹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먹뿐만이 아니었죠. 품 안에는 언제나 연장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신상사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그저 시골 쥐새끼들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놔둬라. 서울 물 좀 먹다 보면 주제 파악하고 알아서 기어가겠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명동을 넘봐.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그 쥐새끼들은 쥐가 아니라 늑대 새끼들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명동 외곽의 한 클럽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낯선 패거리들이 들어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가게 매니저가 "여기는 신상사 형님 구역입니다" 라고 정중히 경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상사? 그 늑다리 태물. 야, 이제 세상 바뀌었어. 언제적 신상사 타령이야. 그리고는 매니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습니다. 맥주병을 깨서 얼굴을 긋고 의자로 내리찍는 잔혹한 린치였죠. 매니저는 피투성이가 되어 치려갔고 가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신상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부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잡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어떤 놈들이냐?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애들 같습니다. 아직 족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설치는 놈들입니다. 가서 데려와라. 교육 좀 시켜야겠구나.
신상사는 자신의 직속 부대인 행동대장급 간부들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날 밤 그 패거리들이 머물고 있던 여관방이 급습당했습니다. 신상사의 아이들은 역시나 노련했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모두 막고 순식간에 놈들을 제압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명동의 한 창고로 끌려왔습니다. 무릎이 꿇려진 채 벌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신상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에 코트까지 걸친 채 천천히 그들 주위를 돌았습니다. 서울 구경하러 왔으면 얌전히 구경이나 하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나. 신상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고개를 들고 대들었습니다. 서울이 네 거냐? 힘센 놈이 주인이지. 신상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옆에 있던 두아가 몽둥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퍽퍽퍽 비명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신상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힘센 놈이 주인이라고? 그래,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거야. 그날 밤 그 패거리는 말 그대로 반병신이 되어서야 풀려났습니다. 신상사는 그들에게 차비까지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고향 가서 농사나 지어라. 서울 물은 너희들한테 너무 차가워. 이 사건으로 신상사의 위험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신상사다. 아직 안 죽었네. 라며 떠들어댔습니다. 경찰청 고위 간부들조차 신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했네. 덕분에 우리가 할 일이 줄었어. 라며 치하할 정도였으니까요. 신상사는 그야말로 어둠의 치안 유지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시작이었습니다. 풀려나서 고향으로 도망칠 줄 알았던 그 패거리 중 일부가 복수심을 품고 자신들의 본가에 연락을 취한 겁니다. 형님, 서울놈들이 우릴 개패듯했습니다. 지역감정 건드리면서 우리 전라도 놈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당시 호남 주먹들의 자존심에 불을 지른 적이었으니까요. 지방의 거물급 보스들은 물론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기회를 엿보던 젊은 야심가들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눈을 번뜩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양은. 훗날 양은이파를 이끌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될 그 인물이 당시에는 아직 조직원 신분으로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의 눈빛은 신상사와는 달랐습니다. 신상사의 눈이 묵직한 호랑이의 눈이라면 조양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살모사의 눈이었죠. 신상사, 그 늙은 호랑이 이빨 내가 한번 뽑아봐. 신상사는 자신이 교육시켜보낸 그들이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거대한 벌집의 정찰병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벌 한두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벌집을 건드려버린 꼴이었습니다. 명동거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사의 나와바리 곳곳에서 자잘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상사 이름 석자만 되면 해결될 일들이 이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신상사, 그게 누군데?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권위가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세대교체의 바람, 아니 피비린내 나는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신상사는 여전히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며 품위를 유지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오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신상사의 오른팔격인 간부가 심각한 얼굴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애들이 연장을 차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패칼 같은 거 말입니다. 신상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칼? 건달이 칼을 쓴다고? 그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겁먹지 마라. 주먹은 칼보다 강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맨주먹의 신화는 날카로운 회칼 앞에서도 건재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폭풍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상사의 화려한 인생의 정점을 찍는, 하지만 가장 위험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진정한 남자의 세계, 그 비정한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먹은 누구인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의 도로는 지금처럼 꽉 막힌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는 버스와 투박한 시발 택시, 그리고 고관 대적들이 타던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전부였죠. 온통 무채색이었던 그 잿빛 도로 위에 마치 외계에서 온 우주선처럼 매끈하고 번쩍이는 은색 야수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영국제 최고급 세단 제규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던 남자, 그가 바로 명동의 황제 신상사였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못 탔다던 그 차를 굴리며 대한민국 밤을 호령했던 남자의 진짜 전성기.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만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탑승하십시오. 당시 제규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그 차가 명동거리에 떴다 하면 교통경찰들이 알아서 신호를 잡아주고 거수경례를 붙일 정도였습니다. 신상사는 그 차를 타고 자신의 제국인 명동을 순시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무심한 듯 거리를 훑어보는 그의 눈빛 하나에 길거리의 양아치들은 쥐구멍을 찾아 숨기 바빴습니다. 이 시기 신상사는 더 이상 직접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자 명동의 치안 총감이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가죽 점퍼 대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장 롤렉스가 번쩍였고 입에는 최고급 쿠바산 시가가 물려 있었죠. 걔 하루 일과는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보이 호텔, 그곳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먹세계의 청와대이자 대법원이었습니다. 신상사가 커피숍 구석의 지정석, 아무도 감히 앉지 못하는 그 자리에 만자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건달 보스들이 줄을 서서 그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칠성입니다. 형님, 광주 애들이 자꾸 선을 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국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이권 다툼이나 조직 간의 전쟁 위기들이 바로 그 커피숍 테이블 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신상사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거기는 김서방네가 먹겨놔도 대신 너희는 영등포 쪽 창고 하나 내줄 테니 그리로 가. 알겠습니다, 형님. 이것이 바로 신상사의 힘이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도 전화 한 통, 눈빛 한 번으로 수백 명의 주먹들을 움직이는 힘. 그는 이것을 협객의 도리이자 주먹의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식하게 싸움박질이나 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건달은 양아치가 아니다. 명분이 있어야 주먹을 든다. 그리고 일단 주먹을 들었으면 깨끗하게 승곡할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이런치 명동을 낭만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었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상사라는 거대한 우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끔 기분이 좋으면 골든벨을 울려 그날 술집에 있는 모든 손님의 술값을 계산하기도 했고 가난한 고학생의 등록금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대부에 나오는 비토 콜레오네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화려한 전성기가 그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독충들의 도끼가 얼마나 지독한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신상사는 자신의 방식, 즉 맨주먹과 의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새로 올라오는 신진 세력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독종들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그들이 품속에 무엇을 숨기고 다니는지, 그들의 눈빛이 왜 그렇게 붉게 충혈되어 있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이 사시미익을 갈고 다닌답니다.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측근이 우려 섞인 보고를 하면 신상사는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쪽팔리게 사내 새끼가 칼은 무슨 칼이냐? 겁쟁이들이나 연장 탓하는 거야. 우리 애들 주먹이면 다 정리된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개발 독재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사회 분위기는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낭만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생존과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저 밑바닥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신상사의 제규어를 보며 침을 뱉는 하이에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늑다리, 지 혼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언제까지 해먹나 보자. 이제 주먹 시대는 끝났어. 찌르면 죽는 게 사람이야. 천하의 신상사도 칼침 맞으면 별 수 있겠어? 특히 남쪽에서 올라온 신흥 세력, 조양은과 그 패거리들은 신상사의 그 신사 노름이 역겨웠을 겁니다. 배고픈 놈들 눈에는 스테이크 써는 귀족이 가장 미운 법이니까요. 그들은 신상사의 규칙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질서가 아니라 신상사의 목을 따고 그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신상사는 사보이 호텔이라는 황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향긋한 커피향에 취해 바깥에서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규어는 여전히 번죽했지만 그 차의 엔진 소리는 이제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저물어가는 제국의 구슬픈 장송곡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신상사는 사보이 호텔 로비에서 부하들과 신년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축배를 들기 위해서였죠.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축배가 피로 변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날이 대한민국 주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날이라는 것을. 제규어의 시동이 꺼지고 신사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격? 낭만? 그런 건 이제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 가장 잔혹한 운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죽음의 사자가 명동 사보이 호텔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신상사의 맨주먹은 날카로운 회칼 앞에서도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화, 대한민국 건달 역사를 뒤바꾼 전설의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핏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던 1970년대 중반, 명동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진원지는 바로 전라도 광주. 그곳에서 올라온 거칠고 굶주린 늑대무리가 서울 변두리에서부터 서서히 명동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아직은 새끼 호랑이에 불과했지만 훗날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을 이름 조양은이 서 있었습니다. 낭만 주먹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러 온 지옥의 사자들. 그들은 어떻게 신상사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피냄새 진동하는 음모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당시 조양은은 신상사에 비하면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명동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칼을 갈고 있는 엑스트라였죠. 하지만 그의 야망만큼은 신상사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는 서방파의 행동 배장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보스의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양은과 그를 따르는 무리, 소위 호남파 식구들은 서울 생활이 고달팠습니다. 명동을 꽉 잡고 있는 신상사 파 때문에 돈이 드는 구역에는 발도 못 붙였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변두리 시장통에서 푼돈을 뜯거나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삼류 건달짓뿐이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합니까? 명동 가면 돈이 썩어난다는데 우리도 한 입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생들이 불만을 터뜨릴 때마다 조양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회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큰 거 한 방이다. 뱀이 코끼리를 잡으려면 정면에서 덤비면 안 돼. 코끼리가 잠들 때를 기다려야지. 그들은 신상사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신상사파의 강점은 조직력과 맨주먹 실력, 그리고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가오였습니다. 반면 약점은 바로 그 가오였습니다. 그들은 비겁한 짓을 싫어했습니다. 기습이나 암수, 수치스럽게 여겼죠. 조양은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놈들은 낭만 타령을 하지. 우리는 낭만 같은 거 없다. 이기는 게 장땡이야. 주먹으로 안 되면 몽둥이로, 몽둥이로 안 되면 사시미로 쑤시면 그만이다. 그들은 서울 무교동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며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의 싸움 방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섞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다짜고짜 연장을 휘둘렀습니다. 상대가 쓰러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등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잔혹함. 그것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신상사파의 귀에도 이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무교동 쪽에 전라도 애들이 설치는데 하는 짓이 아주 개차반입니다. 툭하면 연장질이고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신상사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아치 놈들, 겁이 많아서 연장 들고 다니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어나 더러워서 피어지. 냅둬라. 지들끼리 쑤시다 죽게. 신상사는 그들을 똥 취급했지만 그 똥이 자신의 안방까지 튀어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조양은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신상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신상사가 언제 사보이 호텔에 오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경호원은 몇 명이나 대동하는지 첩보를 수집했죠. 그리고 운명의 1975년 1월, 조양은은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신년 할애식. 신상사와 그의 핵심 간부들이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무장 해제된 상태로 술과 웃음이 넘치는
가장 방심하기 좋은 날. 조양은은 행동대원들을 모아놓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명동의 주인이 바뀐다. 다들 연장 챙겨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그리고 사시미.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조져버려. 예, 형님.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에 들어가는 백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상사파가 신사를 자처할 때 그들은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그날 저녁, 명동거리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보이 호텔 커피숍 안은 따뜻한 온기와 커피향으로 가득했지만 호텔 밖 골목 어귀에는 시커먼 승용차 몇 대가 엔진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신문지로 싼 흉기들을 든 사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바다 위의 배는 곧 들이닥칠 해일을 모른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신상사,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어둠 속에서 조양은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곧 한국 조폭의 역사가 주먹의 시대에서 칼의 시대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낭만은 죽고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 그 피의 서막을 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신상사는 과연 이 기습을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자신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었을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늑대들의 무모하고도 잔혹한 도박.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다음 화 드디어 터집니다. 사보이 호텔의 피비린내 나는 그날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청심환 하나 드시고 오십시오. 1975년 1월 1일. 새해에 들뜬 분위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서울 명동의 오후. 사보이 호텔 커피숍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목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으니까요. 신상사, 신상현을 중심으로 그의 최정예 간부들과 원로 주먹들이 모여 앉아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공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이 안은 신상사의 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막 안에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5분 뒤에 벌어질 지옥도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건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한 사보이 호텔 기습 사건. 지금 그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후 2시경.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투숙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쫓듯 살기가 가득했죠. 조양은과 그의 특공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는 신문지에 둘둘 말린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서슬퍼런 사시미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커피숍 입구에 다다른 조양은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쓸어버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요했던 커피숍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와! 괴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괴한들이 커피숍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신상사파 조직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닥치는 대로 쇠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박살나고 테이블이 뒤집혔습니다.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던 신상사파 간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는커녕 싸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맨주먹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날아오는 쇠파이프와 해칼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으악! 팔! 내 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얀 테이블보는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신상사파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건달이 연장을 써? 그들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무자비한 칼날뿐이었습니다. 건달? 웃기지 마라. 이기면 그만이야. 조양은의 부하들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찔렀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작정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신상사는 어땠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상사는 사건 발생 직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설도 있고, 현장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몸을 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자존심인 신상사파의 핵심 전력이 그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오른팔, 왼팔이라 불리던 동생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을 명동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습격은 단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부서진 집기들 사이로 신음하는 부상자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조양은과 그의 부하들은 바람처럼 나타나 명동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땐 이미 그들은 그림자도 남기지 않은 뒤였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깡패들끼리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맨주먹의 낭만 시대가 가고 회칼과 배신의 야만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명동 한복판 조폭전쟁, 사보이 호텔 피로 물들다.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서 대낮에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세계 내부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천하의 신상사가 털렸다는 사실, 그것도 족보도 없는 지방 애송이들에게 비겁한 기습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신상사 시대는 갔다. 앞으로는 칼든 놈이 왕이다. 전국의 건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조영은은 하루아침에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악명이 곧 명성이 되는 세계에서 그는 가장 무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 신상사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무너져버린 자존심과 권위였습니다. 명동의 황제라는 타이틀에 금이 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사보이 호텔 바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 허무? 아니면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 그는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명동 거리에 형사들이 쫙 깔렸기 때문입니다. 신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를 인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인내였을까요? 사보이 호텔 사건은 한국 조폭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낭만 주먹들이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조양은 김태총 같은 전국구 칼잡이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죠.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도는 법. 승리에 도취한 조양은은 몰랐을 겁니다. 칼로 흠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그리고 부상당한 늙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보이 호텔의 비극, 그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냄새를 맡은 더 큰 포식자들이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피로 쓴 역사, 그 잔혹한 기록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구독하십시오. 좋아요는 신상사 형님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주는 길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 신상사의 숨겨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보이 호텔의 샹들리에가 깨지고 바닥에 붉게 물들었던 그날 이후 명동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지배하던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신상사가 끝났다. 이제 명동 주인은 조양은이다. 승리에 도취한 양은이파 식구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명동 거리를 활보하며 상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이제부터 보호비는 우리 쪽으로 보내시오. 늙은이는 힘 다 빠졌으니까.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잔혹함 앞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신상사, 신상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호랑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날뛰며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꼬리를 말고 도망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숨을 골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침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상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 휩쓸려 칼을 들고 설치면 그것이야말로 조양은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정부와 경찰이 자신을 청소할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을. 당시 박정희 정권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깡패 소탕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보이 사건은 여론을 되끓게 했고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맞대응을 한다? 그건 자살행위였습니다. 신상사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한 부하들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형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당장 가서 그놈들 배를 갈라버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쪽팔려서 못 삽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상사는 차분하게 아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지금 움직이면 다 죽는다. 하지만 형님, 내 말 안 들리나?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지내라. 사업장 관리만 하고 절대 밖에서 싸움박질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끙 굴욕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내장을 뒤틀리게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는 복수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임을 믿었습니다. 양아치들은 오래 못 간다. 칼로 흥한 놈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 놈들이 설치게 놔둬라. 지들끼리 자멸할 때까지. 괴어든 적중했습니다. 조양은파는 승리에 취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렸습니다. 그들은 명동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조직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며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더구나 그들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권 다툼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는 전형적인 양아치들의 말로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동안 신상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병원에서 태어난 후 조용히 집거하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듯 겁을 먹고 도망친 부하들은 내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정예 멤버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주먹으로 돈을 뜯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체, 건설, 유통 등에 대 투자하며 자금력을 키웠습니다. 주먹은 늙지만 돈은 늙지 않는다. 그는 겉으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경찰 고위층,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조양은이 공공의 적이 되어갈 때 신상사는 점잖은 사업가 혹은 어둠의 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갔습니다. 어느 날 신상사의 측근이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대로 조양은 그놈을 놔두실 겁니까? 신상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쏠 때는 짐승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살이 오르게 놔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상사의 예언대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양은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구속되고 곧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깡패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신상사가 그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면 그 또한 조양은과 함께 쇠고랑을 차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삼천교육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비겁해 보이는 침묵은 사실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보이 호텔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흉터는 신상사를 더욱 노련한 승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낭만을 노래하는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법칙을 깨달은 차갑고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 보십시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법입니다. 이제 곧 전두환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이 조폭들을 향해 휘몰아칩니다. 그 지옥 같은 삼천교육대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신상사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진정한 승부사의 기질을 배우고 싶다면 다음 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삼천교육대의 지옥도를 뚫고 나온 불사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화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며 대한민국 전역을 짓밟았습니다.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사회학 1소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타겟 1순위는 당연히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깡패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다. 싹 다 잡아들여. 전국의 경찰서 유치장은 건달들로 미어터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벤치를 타고 룸사롱에서 양주를 마시던 보스들이 하루아침에 포승줄에 묶여 트럭 짐칸에 실려갔습니다. 목적지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는 그곳, 삼천교육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건달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암흑기. 전설의 주먹들도 잔혹한 칼잡이들도 모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했던 그 생지옥. 과연 신상사는 이 거대한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조양은, 김태촌 등 당대를 주름잡던 신흥 보스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조무래기들까지 모조리 잡혀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군부대 연병장에서 팬티만 입은 채 진흙탕을 굴렀습니다. 개머리판으로 얻어맞고 군화발에 짓밟히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지만 교관들의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건달들이 그곳에서 병신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상사, 신상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삼천교육대 행트럭을 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도망을 잘 다녀서?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산과 인맥 관리의 승리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보이 호텔 사건 이후 신상사는 야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 행위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업가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군 출신 육군 상사이라는 배경과 6.25 참전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입장에서 신상사는 동네 양아치나 칼잡이들과는 급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는 군 선후배 라인을 통해 정권의 핵심 실세들과도 끈이 닿아 있었습니다. 신상현이? 그 친구는 옛날에 주먹 좀 썼지만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사업하는 사람이야. 건달들 군기 잡는 반장 역할도 하고 굳이 건드릴 필요 있어? 이런 식의 비호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경찰의 감시는 있었지만 무지막지하게 잡아다가 삼청교육대에 쳐넣는 명단에서는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자유로웠던 건 아닙니다. 그의 도와들 중 일부는 잡혀갔고 조직은 와해 직전까지 갔습니다. 신상사는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지금 고개를 들면 목이 날아간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두고 나중엔 전두환 사진으로 바꿨겠죠. 새마을 운동에 기부금을 내는 등 철저하게 정권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였지만 생존 앞에서는 유연했습니다. 반면 라이벌이었던 조양은은 삼청교육대와 교도소를 오가며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조양은은 이를 갈았습니다.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가 갇혀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유흥문화도 급변했습니다. 룸사롱, 디스코텍, 슬롯머신 등 새로운 돈벌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상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간 경쟁자들이 비워둔 자리를 야금야금 차지했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서 내가 명동 주인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주들을 만나고 투자자들을 만나며 실속을 챙겼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 흉흉한데 제가 가게디 좀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신 지분 20%만 주시죠. 신사적인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광풍이 지나가고 80년대 후반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신상사는 이미 재계의 거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갓 출소한 꾀죄죄한 몰골의 옛 라이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는 세련되고 부유하며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상태였죠. 어느 날 출소한 후배 건달이 신상사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저희는 다 죽다 살아왔습니다. 신상사는 그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이제 주먹질은 그만둬라. 세상이 바뀌었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먹으로 혹은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돈과 법을 이용하는 자가 진정한 보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80년대라는 격동의 터널을 통과하며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사라졌지만 신상사라는 별은 여전히, 아니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진화한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그냥 편하게 늙어가게 놔둘까요? 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노회한 승부사는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눈빛으로 말할 뿐이죠. 신상사의 마지막 변신과 화려한 피날레가 궁금하다면 다음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구독, 알림 설정.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건달 사냥에 열을 올렸습니다. 거리는 형사들로 붐볐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잡혀가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김태천, 조양은 같은 거물급 보수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생부 명단 가장 밑줄에 있어야 할 이름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상사 신상현이었습니다. 모두가 감옥에 갈 때 혼자 벤치 뒷좌석에 앉아 미소 짓던 남자. 그는 어떻게 또 한 번의 파도를 넘었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건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장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90년대 초반 신상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명동 황제 타이틀을 훈장처럼 간직하되 겉으로는 철저히 합법적인 사업가의 탈을 썼습니다. 그는 외제차 수입 사업, 자동차 관련 사업, 그리고 명동의 알짜배기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어두침침한 다방 뒷방이 아니라 강남의 번듯한 빌딩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 대신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고 부하들은 깍두기 머리에 쫄티가 아니라 말끔한 정장을 입고 이사님,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일했습니다. 주먹은 늙지만 돈은 늙지 않는다. 그의 철학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이제 연장 들고 설치는 시대는 갔다. 머리를 써라. 법을 알고 돈 흐름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실제로 그는 범죄와의 전쟁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검찰이 그의 계좌를 털고 뒷조사를 했지만 나오는 건 합법적인 사업소득과 세금 납부 실적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가 있었겠지만 서류상으로 그는 깨끗한 납세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기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원로로 격상시켰습니다. 감옥에 있는 후배들의 옥바라지를 챙겨주고 갈 곳 없는 조직원들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주며 대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때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조양은이 신상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았던 철천지 원수. 보통 사람 같으면 문전박대하거나 복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상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양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차를 대접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감옥 밥 먹느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조양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신상사 앞에서 과거의 혈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신상사는 그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도 있으니 옛날 일은 잊자.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사업해라. 사업. 이 시대의 바로 신상사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죽이는 대신 적을 품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전국의 주먹들은 다시 한번 신상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큰형님은 다르다 라며 존경을 표했죠. 그는 명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동은 그의 고향이자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보이 호텔 커피숍, 과거 습격당했던 그곳에 나가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의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칼 따위는 주먹의 혼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90년대 후반, 그는 신우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원로 주먹들과 은퇴한 건달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친목회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주먹 세계의 원로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국의 어떤 조직도 신우회의 눈밖에 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가끔 젊은 신세대 깡패들이 인사하러 오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문신 좀 가리고 다녀라. 시민들 겁주는 게 건달이냐? 양아치지. 그리고 마약 성대지 마라. 내 귀에 마약 소리 들리면 그땐 내가 직접 나선다. 백발의 노인이 된 신상사의 호통 한마디에 덩치 산만한 젊은 조폭들이 죄송합니다 형님 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자가 된 노병.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양복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화려했던 전성기와 치욕스러웠던 패배, 그리고 극적인 재기까지. 파란만장했던 한 남자의 인생 드라마.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전설의 마지막 뒷모습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화, 대망의 마지막 회가 이어집니다. 영원한 보스 신상사의 마지막 유산.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2000년대 서울은 더 이상 옛날의 낭만이 흐르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아날로그 감정을 간직한 진짜 사내들의 이야기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변해버린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백발을 곱게 빗어 넘기고 여전히 꼿꼿한 허리로 명동거리를 걷는 노신사. 신상사, 신상현이었습니다. 주먹 하나로 시대를 풍미하고 칼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끝내 살아남아 전설이 된 남자. 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남자의 길을 묻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상사의 딸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객명단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축소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계 원로들, 유명 연예인들, 재계 인사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수백 명의 건장한 사내들. 전국의 네로라 하는 조직의 보스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부산의 칠성파, 광주의 무등산파, 서울의 범서방파. 평소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칼부림이라도 났을 법한 라이벌 조직들이 이날만큼은 모두 얌전한 고양이처럼 줄을 서서 축의금 봉투를 냈습니다. 경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형사들이 배치되었지만 그들조차 긴장보다는 경이로움에 찬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와, 진짜 신상사 살아있네. 저 양반 한마디면 대한민국 조폭들이 다 모이는구나. 신상사는 혼주석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에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찾아온 후배 건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밥 많이 먹고 가라. 그리고 사고 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 따뜻한 한마디에 험상궂은 얼굴의 보스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에게 신상사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건달, 즉 협객의 마지막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말년까지도 자신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고 명동으로 출근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자랑처럼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저 빙긋이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죠. 다 지난 일이야. 주먹은 자랑할게. 못돼. 부끄러운 거지.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명동의 살아있는 역사, 마지막 낭만 주먹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도환이 일제강점기의 영웅이었다면, 시라소니가 고독한 싸움꾼이었다면, 신상사는 혼란스러웠던 해방 이후와 개발 시대를 관통하며 질서를 세운 현대의 대부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졌지만 정신력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강한 게 뭔지 아나? 남을 때려눕히는 게 아니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내다. 사보이 호텔 사건 때 자신을 쳤던 조양은을 용서하고 품었던 그의 일생이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칼로 흥한 자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끝까지 의리와 명분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그의 평온한 말년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는 장수하시며 노후를 보내시는 중이거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나 극적 마무리를 위해 상징적 퇴장으로 묘사. 그의 장례식장은 또 한 번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살벌함보다는 깊은 애도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퇴장. 명동의 네온사인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깜빡했습니다. 이제 신상사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명동 골목골목에, 그리고 남자들의 술자리 안주거리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깡패 드목이라 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압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던 야만의 시대에 그나마 최소한의 낭만과 질서를 지키려 했던 신사가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사는 단순한 조폭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풍미한 협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로써 명동의 황제 신상사 편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상사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였던 그 이름, 조양은과 양은이파. 그 광기 어린 칼날의 역사가 다음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 더 잔혹하고 더 충격적인 실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세계사였습니다.